그래서 오히려 한의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라는 내 반응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래요? 누가? 아니 뭐 그런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총회 우리 살 때 창립 총회 할 때도 응. 그때도 이제 퀴어 함께 들어와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랬고 당신은 우리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쵸.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입니까? 어떤 걸 지지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러니까 한의원이 사실 누구든 들어와서 아, 이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있어라는 이 가용 범위가 넓은 공간이면 좋은데 어쨌든 용어를 썼지만 페미니즘이야. 여기는 뭐 어때? 뭐 이렇게 해서 딱 구획이 나눠져 버리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훨씬 더 그쵸. 줄어들고 얘기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가치들 몇 개를 놓고 열린 태도로 저희는 지금 딱 그 말씀에 내가 좀 동의하는 게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새로운 단체가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곳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도저히 이거랑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어떤 그 선 긋는 것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선 긋는 게 어디까지 그을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 그으면 다 소위 말해서 괜찮다. 우리는 정광훈이나 손현보 정도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다. 뭐 옛날에 정통과 이단 논의할 때 이단이랑 이제 선을 긋고 정통끼리는 나름 틀려도 서로 이제 달라도 손을 잡았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단체를 새로 한다고 했을 때 정통과 이단이라는 그 구별 방법은 쓰지 않더라도 구별 방법 자체는 어쨌든 있어야 아무래도 내가 이 단체에 와야 할 이유라고 해야 될까? 이 단체를 응원해야 될 어떤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예원이든 아니면 기타 여러 많은 어떤 진보 단체들이 교회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렇게 이제 단체가 많고 뭐 이제 교회도 많은데 왜 또 하나를 만드느냐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과는 선을 긋고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면 굳이 일일이 세세적으로 당신 뭐 몇 월 며칠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월 며칠에 누가 포스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일일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 그냥 컨텐츠로 괜찮은데요? 바로 촬영 이걸로. 지금 촬영하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네, 촬영하고 있고요. 그냥 그렇구나. 저기다가만 놓고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컴퓨터 쓰는 게 아니고. 네네, 카메라만으로. 라이브 아니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무슨 교수님 이야기? 그 박구영 교수요? 박구영 교수? 전남대 교수? 그러니까 뭐 그분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분은 이제 철학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뭐 그 얘기였는데 그 얘기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나의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피안의 세계에 있어서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 불안하다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한국예수교회연대가 고민하는 바는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해주자는 그런 목소리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나에서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너는 어느 모습을 지지해? 긍정해? 그걸 명확히 해라고 얘기할 때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한혜연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페미니즘 설계집 책이 나왔기 때문에 한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모두 멤버들이 다 페미니즘 정체성으로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구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걱정 그런 게 좀 생겼을까요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간 가부장적인 세계 속에서 여성들이 당해왔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현재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가부장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할 제도이고 그 시스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날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저 같은 사람들. 그 생각에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갖고 있는 폭력성은 극복돼야 된다라고 동의하지만 나의 단계는 아직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당신은 탈락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나는 같은 공감을 갖지 못한다. 더 이상 같은 편이 되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약간 배제당한 목사님도 안 됩니다. 약간 이런. 저는 이제 모임에 갔을 때 대화를 먼저 듣고 그 대화 안에서 내가 어느 수준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모임이나 공간에서 얘기되어지는 걸 딱 보고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히기까지 안 가는 거죠. 하지만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에는 분명히 동의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갔으므로 당신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아.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물론 페미니스트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최소한 저는 거기까지는 공감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그러면 저는 배제되는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건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의 연이란 공간은.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출판사 해서 했지만 사실은 누가 저한테 페미니스트냐 하면은 일단은 페미니스트는 아니긴 하다고 아니지만 약간 사실 그 얼라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약간 조력자라고 할 때가 제일 편한 답변이긴 해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가면은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정체성이 그거냐 아니냐 이게 묻는 거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 다만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대화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조금 빡세게 가다 보면 이 페미니즘 안에서 성소수자 혐오, 남성 혐오 뭐 이렇게 막 가거든요. 터프라고 해서 그들은 집단까지 가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거기에서는 좀 선을 긋는 편이고 그냥 그런 포용성과 환대하는 걸 확장하는 수단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좀 좋은 도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책 모임이든 이렇게 대화든 우리가 뭔가 배웠을 때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도 내본 거고 설교집 조금 이렇게 보셔서 코멘트도 해주셨지만 다 때려 부시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설교라는 장르와 이게 맞췄을 때 사실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는데도 이렇게 합성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야말로 저는 이게 포용적 그런 걸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융합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질 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종교의 영역에서 합성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경지를 넓힐 수 있는 방식으로 재밌게 융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가끔 뭐 책 모임이든 뭐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주제를 꼭 내가 정치성이 그거냐 아니냐 이렇게 막 묻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한니언의 정체성도 자 여기 보시고 페미니스트에서 예스 들어오시고 노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는 몇 가지 핵심 가치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 자연 환경 문제든 젠더 문제든 뭐든 각적 그 포용적인 방향으로 가치관 할 때 이런 주제를 좀 즐겁게 그냥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면서 자기 지경을 넓히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면 되지 않을까. 정치성 문제로 가면 확실히 자꾸 이게 선 긋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책을 한번 좀 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거를 네. 그 기획을 듣고 작지만 뭐 이제 후원도 조금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읽고 싶어서 그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봤어요. 이제 봤는데 이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설교집이 되게 필요는 하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어떤 거냐면은 뭐 고부 간의 갈등을 겪는 되게 디테일해요. 이게 그쵸. 어떤 여성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자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랑 사별했는데 빚도 있고 뭐 아들도 둘 이제 아직 덜 큰 애들 이제 미성년 애들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되게 타겟팅한 설교집 모음이라서 전 그래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이게 왜 설교집 제목을 페미니즘 설교집으로 했을까? 차라리 왜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뭐 고아와 과부를 위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올드하지만 멋이 없잖아요. 네. 그쵸. 뭐 멋은 없는데 이제 그 페미니즘 설교집 책 쳤는데 없더라고 책이. 한 권도 없을 것 같아. 네, 한 권도 없는 거. 요거다. 요거 선점해야 된다. 제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설교집 가시죠. 이게 근데 양날의 검인 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출판사들이 이제 책 제목을 지을 때 그런 걸 해요. 검색을 했을 때 많은 검색어에 걸릴 책 제목을 써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책 제목 중에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하다가 부제를 붙였어요. 부제를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렇게 이제 뭐 재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제를 붙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로 검색을 많이 하니까 세상 천지에 마리아 검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책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러면 성가지 뭐 이런 것만 나오지. 뭐 아니면 만화책 같은 게 나올라나? 하여튼 그런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도 있고 물론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같이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수의 종교고 거기다가 하나님 항상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편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어떤 이상한 종교 신흥 종교에서는 어떤 그 장시성을 가진 그분이 교주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교주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라 찬송가 만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동네 통일교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한학자 씨인가 그분이 뭐 독생녀 우리는 이제 독생자 있잖아요. 거긴 독생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이 진짜 어떤 이론적인 페미니즘을 접한다기보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까 뭐였죠? 뭐 DC 인사이드 뭐 일간 베스트 FM 코리아 기타 등등 뭐 요런 데서 이제 페미니즘은 뭐 정신병이다 페미니즘은 사회 악이다 뭐 페미니스트 역시 끄덕끄덕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멀쩡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이제 기독교랑 이게 과연 이 뭐랄까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부터 하고 간다는 거죠. 그게 옳다 이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잘 근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이 약간만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 되게 좋고 뭐 잘 서지가 않네. 또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페미니즘이 좀 빡세게 갈 때 이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뭐 이런 분들 공격하고 남성분들 공격하고 이성의 남성, 여성 연애와 결혼하는 분들을 혐오하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네 교회에 와서 다닐 수 있냐 할 때는 저도 좀 빡세 갈 때 이제 못 와요 길석교회. 왜냐하면 퀴어 이제 약간 그런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적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다 우리 소중한 멤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더 빡세게 갈 때 그런 분들을 공격하는 페미니스트가 우리 교회 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거꾸로 아까 일간 베스트니 뭐니 이렇게 보면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죠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와서 우리 교회 올 수 있냐면은 못 와요. 실제로 몇 번 이렇게 방문도 하고 막 왔었어요. 자기가 헌금도 하고 지금 막 있는데 혹시 교회에 페미니스트가 있냐라고 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엄청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근데 그런 너무 이런쪽 아니지만 페미니즘을 꼭 이게 하는 분들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이런 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당신이 오시면 우리 페미니스트를 쫓아낼게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막 엄청 또 빡세게 남성 커뮤니티에 막 즐겨하는 분들이 또 못 와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하다 보니까 이걸 한 수년간 이걸 막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이제 남성 그쪽 커뮤니티를 좋아하고, 왜냐면 그냥 나왔을 때 저도 뭐 어떤 기준이 있던 건 아닌데 저랑 그냥 친해가지고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떠났지만 이 양쪽 끝이 이제 뚝뚝 잘라요. 이렇게 다 이제 나가고 요 중간에서 페미니즘 좀 관심은 없는데 그냥 같이 공존해도 되는 분들도 있고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같이 지내줍시다 하는 분들도 있고 페미니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데 이제 누굴 막 배격하는 페미니즘 말고 좀 가급적 이 페미니즘을 좀 두루두루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페미니즘을 쓰고 싶은 분들도 있고 약간 요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예수교회인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단체에 이렇게 소속된 네트워크도 조금 관심 덜한 분들도 와서 하다가 가끔 뭐 책 나오면 책 한번 보자 요 정도도 좋고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요거 할 때는 난 조용히 있을게요 하고 뭐 그 다음 주제 때 놀러가 되고 그런데 막 페미니즘은 정신병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 톡방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그 이미 이 안에 사람들 안전을 또 못 느끼는 거고 또 성소수자 배격하는 막 이성의 혐오 결혼한 분들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또 어차피 못 와요. 막 서로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알아서 싹둑싹둑 이렇게 요 정도로만 모여도 이미 이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이미 다양성으로 존중하는 좀 특별한 공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만 되지 않을까. 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존중받기 위해 나의 이런 정체성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해.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정체성은 누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천천히 오랜 기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아까 우리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성소수자인데 정치적으로는 보수야. 뭐 교회는 대형교회를 그렇죠. 더 좋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몇 개의 장르에서 OX로 다 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기는 혼자 고립되고 혼자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커뮤니티라는 공간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작업은 기회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외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나를 개방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너는 인정해야만 해 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자체가 주는 공격성을 커뮤니티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양쪽 끝단이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끝단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한의원이라는 공간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잠깐의 실수, 약간의 실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도 상대방을 끝없이 몰아붙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신은 여성주의자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편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를 충분히 개방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건 사실 경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오픈을 했는데 내가 항상 난도질 당한 경험만 있어. 그래서 나 오픈하지 못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으로 차원에 볼 때는 자기를 충분히 드러내는 작업을 충실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저는 교회적 경험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교회 왔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교회 왔는데 자기의 속 깊은 얘기, 아픈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기도 요청,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볼까요? 안 나눠. 좀 기도할 게 없대. 사실은 삶이 아픈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픈 얘기, 자기 힘든 얘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는 날 이해해주지 못해라고 이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더라. 물론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느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서도 얘기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자기를 개방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한다는 지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등교회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개방할 필요가 없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제일 목말라 하는 지점을 한의원이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겠다. 양끝단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양끝단에 있는 사람도 한번 어깨를 기대고 싶은 만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양극단 떨어뜨려도 이렇게 모임이 없다니까요. 그 동의해요. 지금 그거 저는 일단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말고 맞아요. 그것도 동의해요. 죄송합니다. 1배는 안 넣으셔도 괜찮고 성소재 혐오한 페미니스트는 안 됩니다. 요거 빼고 다 모읍시다 만 해도 종교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몸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게요. 되게 적다니까요. 저는 이것만 해도 일단 지금 2026년도에 우리 할 만큼 한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대형 교회는 그럼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거죠. 대형 교회나 보수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대단위로 모여요. 이제 사람이 사실은 이게 빈부격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수백 명씩, 때로는 막 수천 명씩 모이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하나로 묶어주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있는데, 네. 왜 여기에는 그게 구심점이 그렇게 약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서로 다름과 어떤 심지어 극단인데도 모이기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는 퀴어야. 자기는 뭐 이제 레즈비언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뭐 성적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소수자예요. 근데 대형교회를 좋아해요. 대형교회에서 간혹 어떤 이 반동성애적인 설교를 해서 상처를 받지만 오히려 자기를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 그런 친구한테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서 받은 어떤 은혜와 어떤 좋은 기억과 추억 같은 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그걸 못 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처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상처고 학대고 가스라이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가 좋아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잘못됐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렇게 이제 못 열고 많이 이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그러면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뭘 못 줬을까? 단순히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옛날 작은 교회에서도 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느낀 바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그 분위기가 약간 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기 좀 어렵게 되는 게 아닐까. 단적인 예로 내가 봤을 땐 이게 어렵습니다. 페미니즘 이론도 어렵고 사회학 이론도 어렵고 신학도 어렵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평생 살면서 이런 두꺼운 책, 이게 말이 설교집이지만 이게 350쪽이란 말이에요. 350짜리 설교집은 나도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저도 설교집 평생 안 사봤습니다. 평생 설교집을 350쪽짜리를 안 그 프리다님 주변 인맥에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28명이 썼거든요. 저는 한 10명 생각했고 되게 왜냐 첫 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얇은 책으로 그냥 저도 처음에 쓸 생각도 없었고 얇은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 해갖고 됐는데. 아니 이게 설교집을 이제 28편의 설교집인데 심지어 이건 영어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설교집은 물론 이제 영어도 빼고 싶었는데 그래도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원래 그분이 그쵸. 썼던 언어도 원래 넣어주겠다 언어가, 해서 길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분도 충격받고 뭐 영어도 있냐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설교집이지만 일단은 벽을 느끼고 왜 이렇게 두껍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권 감수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말 한마디도 어렵고. 너 말 한마디 어려움이 있죠. 잘못했더니까 너 성차별주의자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한 건데. 예를 들면은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너 참 예쁘다, 귀엽다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근데 우리 딸 보고 우리 수아 너무 예쁘다. 옷도 참 예쁜 걸 잘 샀다. 나는 이걸 성차별적인 어떤 뭐 그런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애니까 예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참 옷을 멋있게 입고 오면 아유 참 집사님 권사님 참 멋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냥 해요 그냥. 그 좋아해. 그리고 나도 야 오늘 모자 예쁜 거 샀다. 이거 그냥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인데 그걸 그러면 이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쓰는 순간 당신은 성차별주의자고 뭔가 인간을 뭐 평가하는 사람이고 뭐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 내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냥 와가지고 편하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만 사사건건 틀렸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면 안 되고 또 뭐 많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성도 이제 엄마 아빠 거 2개 다 써야 된다. 또 뭐가 있죠? 이제 남녀라는 이것도 쓰지 말고 뭐 여남이라고 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암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그래서 그거는 여성 먼저 쓰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말꼬투리 잡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보수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억압당하고 상처받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못 배웠다는 취급을 자꾸 받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맞아. 가부장적인 어떤 역사 속의 문화 속에서 잘못된 점 이제 여성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상처받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진 않아야지 하는 마음 갖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와가지고 듣는 이야기가 당신 아직 때가 덜 벗겨졌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열심히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가도 정착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베랑 나랑 똑같은 취급을 하면은 세상 천지에 누가 이제 거기에 마음을 주겠느냐. 좀 상처받은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게 흥분하면서 이제 티가 난 것 같긴 한데. 좀 혼난 적이 있으시군요. 근데 뭐 이게 자세히 말하면은 이게 다 알아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만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면서 목사로서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성애가 심지어 죄도 아니고 동성애 뭐 전환치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성령 받아가지고 뭐 이제 내가 이성애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간증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축복이 뭐가 문제냐 엄청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영상으로 많이 찍으시고 영상으로 그 다 남아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 때문에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이나 심지어 이메일로도 온갖 욕설과 협박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뭐 저주도 많이 받고 뭐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가족 그냥 아주 그냥 성폭력 당해버려라 이런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메일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이제 잔인한 그런 것들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상도 만들고 이제 메시지도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제 나름대로 온라인 상에서 유튜버니까 이제 열심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조금 제가 봤을 때 페미니즘이든 퀴어 이론이든 저는 합리성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론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요. 뭐 페미니즘 신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퀴어 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합리성이 떨어진다거나 논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도 평가를 하거든요. 페미니즘 설교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응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 10권씩 사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나름 기준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책에 대한 건 아니지만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어요. 제가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그 평가를 듣고 엄청난 내가 욕을 먹은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당신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냐. 역시 중년 남자는 어쩔 수 없어.
뭐 어떡하는 게 되냐. 좀 있으면 난 점점 나이 먹으면서 노년 남자 될 텐데. 그럼 뭐 내가 뭐 노년 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거 제 코멘트 가지고 아니죠. 이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예전에 좀 예전에 좀 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를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100% 내가 다 왜냐면 내가 이걸 쓴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내가 쓴 글도 시간 지나서 보면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 글이나 책이나 다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판단했다는 그 자체가 정당한 반응을 얻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비난의 손가락질 같은 걸 좀 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연대를 하려다가도 연대를 끊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응원합니다. 누가 나보고 물어봐요. 당신 페미니스트냐 물어보면은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성소수자들이나 기타 수많은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문화적, 제도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 한마디와 모든 행동들이 다 내가 봤을 때 100%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옳습니다. 방법도 옳고 말 한마디도 옳고 표현도 옳고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 냉정하게 평가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너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뭐 일배치기를 하게 되면 열정이 좀 사라지죠. 저도. 그런 분들은 한의원 탈퇴 시키면 돼요. 제가 볼 때 양파ten 빼야 된다니까요. 우리 열정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상가들을 다 해서 하지 말고 저는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다가 몇 년간 굴러보니까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고 죄송하지만 그때는 왜냐면 이렇게 다 모여서 재밌게 놀아요. 이쪽 분들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그리고 피드백도 있어야 여기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감정적이 되냐면 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공격을 늘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성소 당사자나 페미니스트 이분들은 우리는 그런 영상이든 코멘트 할 때 솔직히 페미니즘 주제로 영상 달면 항상 악플이 달려요. 그렇죠. 제가 지우거든요. 그렇죠. 프리다님 나와도 달리고 특히 근데 제가 혼자 나와서 페미니즘 얘기하면 좀 안 달리는데 여성분 나갈 때는 꼭 막 달리더라고요. 나이랑 상관없이. 제가 볼 때 이게 늘 공격을 당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감정적 격동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좀 디폴트 값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걸 안 좋게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필요하죠. 왜냐하면 퀴어 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 공론장에 나와서 비평도 받고 그렇죠. 수정 보완되고 업데이트되고 이러면서 가야 이 이야기들이 더 상용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미 마상이 좀 있는 상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온전히 어떤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거가 필요하죠. 1차적으로 그게 장려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쨌든 그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로맨스 스캠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피해를 당했으니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를 온전히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방 교육도 좀 해줘야 되고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를 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어떤 피해자의 모든 말들이 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감정적으로 이제 받아주고 상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기친 놈도 붙잡아서 처벌하고 이런 사기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범죄자들과 덜 배운 사람들과 덜 된 인간들이랑 다 섞여 살아가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럼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 좀 배워야 되는 게 있고 또 동시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은 이 제도와 문화를 100% 바뀌지 않은 어떤 현실에 살아가는 그 생존 법도 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도와 문화를 바꿔 나가는 큰 틀에 있어서 방향은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안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용기를 좀 내야 된다. 뭐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100점짜리 아니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빵점 맞는 애한테 너 공부를 해야 돼. 뭐 오케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시험 쳤는데 내가 한 65점 나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그럼 65점 나왔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아 65점이면 빵점인데 65점이면 너무 잘했다. 다음에 우리 힘을 내서 뭐 100점 맞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65점? 이거는 그냥 낙제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를 내가 봤을 때는 쌍방이 계속 받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2030 남성들에 대한 공격이 되게 많잖아요. 그 친구들도 내가 봤을 때는 공격 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먹고 사는 건 똑같거든. 똑같이 집 못 구하고 직장 멋있는데 못 가고. 근데 인스타그램 때문에 예전이랑 달리 자존감 훨씬 더 떨어져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에는 제일 부러운 상대가 그냥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동창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단칸방에 살아도 부러움의 대상이 헐리우드 배우고 막 트럼프 아들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겠죠. 똑같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 뭐 나도 40대지만 어떤 40, 50, 60, 70, 80 이 사람들이 저질렀고 잘못했던 그 가부장적인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왜 탓을 얘네들한테 하느냐. 그게 우리 탓이냐. 우리가 이런 세상 만들었고 우리가 가부장적인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욕을 하느냐. 라는 억울함이 얘네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쌍방의 아픔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도 잘못한 거 있고 너희들도 잘못한 거 있다. 좀 공평하게 가야지 사람들이 제일 거부감 느끼는 게 내로남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너희도 어쨌든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페미니즘 공부를 좀 해야 돼. 이러고 있고. 그럼 우리가 저질렀냐? 그런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힘들고 똑같이 삼각김밥 먹고 하루하루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은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기업 들어간다는 사람 정말 너무 부러운데 나한테는 그런 계기도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사실은 뭐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 똑같은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너무 이제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퀴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어느 한쪽만 특출난 피해자다. 어느 한쪽이 특출난 가해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수자가 받는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크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의 상처도 존재한다. 이 뭐 그냥 제 아는 뭐 친한 사람 이야기입니다만은 병원을 해요. 병원 개업을 했는데 이제 개원을 하자마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비비 3억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가서 나눴대요. 아 진짜 너무 기도해달라. 근데 이게 분위기가 의사인데 뭐 이런 식이래요. 3억은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걔도 대출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전문직이고 뭐 돈이 많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도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개원하고 자기도 미래를 걸고 3년인가를 하루도 안 쉬었대요. 360을 1월 화 수 목 금 토 한 번도 안 쉬었대요. 그렇게 3년을 한 번도 못 쉬었고 그렇게 자기도 이제 빚 갚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어쨌든 의사니까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대화가 안 되고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 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몸담기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페미니즘이나 소수자들의 어떤 그 목소리가 당연히 중심에 놓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중심에 놓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목소리가 음소거되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 사람들도 아픔이 다 있고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줬으면은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야 한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일단 학내연 활동하는 분들 중에 별로 없고, 혹시 또 유튜브 여기까지 이 영상만 보는 분들은 지금 남자 3명 앉아가지고 막 조금 우파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혹시 들릴 수도 있는데, 진목TV나 저 믿는 생각도 이제 유튜브도 하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직을 잃어버릴 걸 감내하고 아까 했지만 성소자를 위한 영상 저도 올리고 지금 책도 이렇게 하고 어쨌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또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혹시 좀 이제 너무 감정 상하셨다면 너그러이 봐주시고 유튜브 하시면 이런 얘기도 조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실 할 수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종교 안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아까 보수교에서 막 얘기했는데 보수교에서는 페미니즘, 성소자 뭐 이런 거 다 일단은 정지하고 그다음 뭔가 종교적인 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 신학을 하는 사람이 이게 페미니즘이다 아니면 동성애, 성소자 반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오픈된 공간에서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학을 할 자격이 없지 않나? 그냥 그걸 도대체 그런 신학을 해서 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만 몰입해갖거나 페미니즘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막 그 한국교회에서 흑인이 악마다 막 이러면서 막 흑인을 막 공격한다거나 아니 일본을 막 공격한다 하면 신학을 한 사람 양심 있으면 무슨 진영이든 상관없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뭐 한마디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기 몰입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거는 몇 년째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세상을 다 뒤엎고 있고 성소수자들이 막 지금 교회를 다 한국에 다 타락시키고 있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가장 큰 공간에서 몇 년째 계속 빵빵빵 터트리고 있는데 신학 교수들부터 해서 뭐 해서 지금 도대체 뭐 아무도 칙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뭐죠? 용기 없이 구석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신학이 능력이 없는 거고 되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막 페미니스트 몰입해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말해야 되는 것 정도 요 정도. 설령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이게 또 중요한 분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자기 신앙 컬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럴 가능성 정도만 열어주는 일들을 그냥 목회자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령 목사가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모든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이게 악의 원천입니다. 퀴어가 악의 원천입니다. 자꾸 이러면서 자기네 이제 입으로 뭐 교회 타락 문제도 하겠지만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이제 그 이슈는 여기다가 다 몰입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냐. 약간 저도 이런 책을 내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나름대로 뭔가 이제 어떤 깊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성경을 좀 더 깊게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은 뭐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다 그 학벌 높여가지고 뭐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학을.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가 이제 그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병폐죠, 일종의. 담임 목사 돼야 돼? 그러면 신학 박사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이제, 우리의 자리 잡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평신도 분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 박사가 있다는 거랑 목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박사를 하려면은 엄청 좁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랑 아무 상관없는 걸 해야 몇 년을 목회랑 상관없이 살아야 신학 박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박사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미국 박사. 예? 그놈의 미국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미국에서 공부한 거 최고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박사.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목회 현장을 가기 위해서 목회랑 상관없는 학문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박사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다 갈 데는 없고 이제 그 경쟁을 거쳐가지고 교회에 남은 사람은 이 교회 소위 말해서 청빙위원회에 눈에 든 사람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뭐 인맥으로 가죠. 기존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형 교회에 추천이 있다든가 아니면 장로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괴물들인 거예요. 신학 박사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그 어떤 올바른 기독교의 길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사람도 뭐 있겠으나 대다수는 학력 인플레이션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좁은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까지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넓은 시각을 사실은 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명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존경받는 신학 교수님, 뭐 무슨 어디 목사님, 아니면 어디 무슨 연구소장, 뭐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연구자, 뭐 신학자, 뭐 이런 타이틀을 이제 좋아하는 거지. 진짜 어떤 소외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뭐 손을 내밀고 대단한 이론을 이렇게 이제 했느냐. 지난 몇십 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퀴어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있어도 묻히고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고 학교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서 비주류에서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비주류면은 유튜브랑 출판 뭐 이런 건데 뭐 거기서도 사실은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 그 돈도 안 되고 뭐 소위 말해서 명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점점 더 이제 신학자들에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뭐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저도 근데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 공부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자나 아니면 여성이나 이런 어떤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신학은 좀 많이 인기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다 걸러야 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편집되죠.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볼 때 화날만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맞아요. 특히 우리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러네. 좀 화날 넓은 만하다. 의미로 연대 페미니즘과 한번 배워볼까 약간 요 정도니까 덜 그런데 여기 정체성이 요쪽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년간 저기서 때려박고 있고 막 여기서 뭐 엄청 모함하고 있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수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막 교인들 앞에서는 막 가운 입고 거룩한 척 생쇼하는 분들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 수년째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가 그냥 화병이 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솔직히 좀 겁나긴 하지만 이게 설령 직접 우리가 이렇게 막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아니다라는 목소리 정도는 내주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양심상.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친한 교수님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사실 직장 문제로 안 잘려야 하기 때문에 그쵸. 말을 못하고 유튜브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교 안에서의 권력 문제, 지식 권력 문제가 이제 엄청 진짜 상상 이상으로 센 것 같아요. 사람들 장악하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뭐 그게 왜 죄예요? 그리고 여성 차별이 교회에서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 여성 목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목사도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성 목사 안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정죄,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수많은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그런 정죄 자체가 틀려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거를 앞장서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자의 의무는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설교들과 가르침들에 대한 반성을 좀 촉구하고 새로운 길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점에서 저는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활개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사회도 페미니즘이나 퀴어 이론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공분을 하거든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제 신앙이 없어도 무슨 목사가 수십억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뻔뻔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거나 정치 선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도 공분을 해요. 근데 교회가 성차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소수자 차별적인 교리를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아직까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페미니즘 어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두 배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도 페미니즘에 살짝 부담을 느끼는 보통 남성 목사들인데, 예. 그럼에도 이걸 막 교회에서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을 설교하냐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잘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교회고 교회는 철학 이론이나 어떤 사회 이론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교 단체의 어떤 그 고유성이라는 것을 또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찾아오면 뭐 무조건 페미니즘 이론만 공부할 거다라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쨌든 교회 나름의 가르치고 어떤 이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또 컨텐츠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종교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만 성차별적인 요소, 소수자 차별적인 요소를 이제 빼고 거기 어떻게 또 거기에 어떤 인권 어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뭐 기타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성숙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 갔는데 페미니즘 설교만 하더라 뭐 교회 갔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런 종교 컨텐츠는 뒷전이더라 이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어쨌거나 제가 오늘 헛소리 좀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뭐 조금 불편한 표현들도 몇 번 썼지만 뭐 제 본심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 사랑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게 저희도 잘 모르고 때로는 살짝 부담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했다는 점에서 조금만 국률이 여겨주셔서 또 여기 되게 중요한 분들 저는 여기 참여한 분들 나중에 인터뷰나 그래서 그렇죠. 글이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또 와서 배우고 그냥 약간 우리가 축제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이분들 직접 얘기도 또 듣고 해외에 있는 신학자분들은 또 줌으로 이렇게 거기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얘기를 듣고 페미니즘에 피임만 들어도 무서워서 못 올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나도 가서 배워볼까? 나도 이렇게 할까? 약간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솔직하게 좋은 컨텐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좀 넓게 보고 그렇죠. 넓게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